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삶이었죠.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5살 때부터 자취를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저도 일찍 독립했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하며 음악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도 제 나름의 열정이 있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고 퇴근 후엔 관련 서적을 읽으며 역량을 키웠습니다. 입사 3년 차에 이미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무자로 인정받았어요. 특히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는 가장 빠르게 승진할 것으로 예상받았죠. 그런데 모든 회사가 다 그렇듯 우리 회사에도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상사의 잔을 채워주고 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불참하면 눈총을 받기에 적당히 자리를 지켰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회식이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전체 회식이었기에 다른 부서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긴장감이 돌았지만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점점 풀어졌습니다. 임원들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죠. 야, 강현우, 너 요즘 일을 참 잘한다며? 박정석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입사할 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박정석 부장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저기가 느껴졌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지. 근데 너 요즘 왜 그렇게 잘난 척이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고 또 누군가는 자리를 피했죠.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제가 잘난 척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였습니다. 박정석 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주먹을 휘둘렀죠. 왼쪽 뺨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놀라움과 충격,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른 직원들이 박정석 부장을 말리는 사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왼쪽 볼이 붓기 시작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곧바로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일을 정식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인사팀 문을 열자마자 인사팀장 김영진 과장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강현우 씨, 왜 출근했어요? 어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김영진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자발적 퇴사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고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박정석 부장이 저를 폭행했어요. 그 일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김영진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강현우 씨, 어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처리된 사안이에요. 당신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회사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으니까요.
CCTV 영상을 요청합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박정석 부장의 폭행 장면이 있을 겁니다. 김영진 과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날 회식 장소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처리된 사안이에요. 오늘까지 짐을 정리하시고 퇴직금은 다음 주에 입금될 겁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지시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억울함을 안고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까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들도 회사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것이 뻔했죠. 꼭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 회사 동료인 윤소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소라의 말에 의하면 제가 퇴사한 지 일주일 만에 박정석 부장이 갑자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감사를 넣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무슨 감사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윗선에 보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사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대요. 이상했습니다. 윤소라의 말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 직원 폭행 은폐하고 피해자 내쫓은 회사입니다. 그 글은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와 박정석 부장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글은 순식간에 다른 플랫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회사의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몇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임원의 폭행 사건, 회사는 피해자 퇴사 처리로 은폐?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회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주가가 하락했고 거래처에서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죠. 윤소라를 통해 들은 바로는 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선배, 회사가 난리 났어요. 사장님이 그 글 쓴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대요. 내부 감사까지 시작했다니까요. 사장 정민호는 회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이메일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렸는지 찾아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회사의 법무팀이 사건 처리 과정을 검토하던 중 제가 실제로 퇴사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제 인사 파일에서 발견된 한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제 이름 옆에 하준그룹 부회장 아들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윤소라는 불이 나게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그 직원이 하준그룹 부회장 아들이었다고? 라고 소리쳤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로 하준그룹 부회장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강하준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묵묵히 사업을 키워온 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견기업 대표였지만 실상은 달랐죠. 아버지의 회사 하준그룹은 조용히 여러 기업을 인수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룹의 후계자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평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박정석 부장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윤소라의 말로는 그가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폭행한 상대가 대기업 후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죠.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폭행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재무 부정이 발견된 것입니다. 박정석 부장과 몇몇 임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사장 정민호가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주가는 바닥을 쳤고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윤소라는 매일 회사 상황을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선배, 회사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아요. 사람들이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민호 사장님은 매일 긴급 회의만 하고 있대요. 그 와중에 저는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자율성을 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번 일은 달랐어요. 현우야, 내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보렴. 아버지의 눈빛은 늘 그렇듯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워하셨지만 곧 이해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구나. 그 회사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내 이름이나 그룹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라. 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바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회사 설립부터 인수자금 마련까지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제 인생 첫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죠. 먼저 하중그룹의 이니셜을 딴 HJ그룹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중그룹과 완전히 별개의 회사였지만 저는 하중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내세우지 않되 그동안 아버지께서 쌓아오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들을 만나 전략을 세웠고 필요한 자금을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제 이름으로 진행하는 첫 사업이었기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실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민기업 구조조정 결정, 신규 인수자로 HJ그룹 유력. 뉴스가 보도되자 금융계에서는 이 새로운 HJ그룹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회사가 어떻게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중견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었죠. 인수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민기업의 주주들은 회사가 더 이상 추락하기 전에 매각하길 원했고 저는 공정하면서도 매력적인 인수 조건을 제시했어요. 특히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약이 체결되었고 저는 이제 정민기업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했던 변화를 시작할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위 임원들은 달랐죠. 그들의 얼굴에서 혼란과 공포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현우? 정민호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박정석 부장도 있었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HJ그룹의 대표 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정민기업은 HJ그룹의 계열사가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몇 개월 전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 강현우가 맞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정민호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에는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구조조정안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회사의 문화와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인사평가 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고 경영진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민호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희는 네, 사장님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모두 사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있는 일부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원하시면 일반 직원으로 남으실 수 있어요.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회사는 이미 저의 소유였습니다. 그럼 박정석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정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발적으로요?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로?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린 박정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일할 사람들입니다. 다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다시 배우셔야겠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다양했어요. 분노, 두려움, 혼란, 그리고 몇몇은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윤소라를 불렀어요. 소라 씨, 잠시 시간 있나요? 윤소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저를 강현우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 제가 회사의 오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운 듯 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윤소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동안 회사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윤소라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소라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로운 조직 개편에서 인사팀장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윤소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직 입사 3년 차였고
팀장 자리는 그녀에게 큰 도약이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부당한 관행에 침묵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인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임무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검토하는 일입니다. 윤소라가 떠난 후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삼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저 다니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제 회사가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현우야, 어떻게 됐니? 잘 됐어요, 아버지. 생각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자랑스럽구나. 내 첫 사업이니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감사했어요. 아버지, 이 회사를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회사로 만들겠어요. 그래, 현우야.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란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오래가는 법이지.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박정석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한 듯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에게 폭행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실수로 보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죠. 박 부장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박정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회사를 떠나시는 건 부장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저는 복수를 위해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죠. 박정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회사에 남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인수 후 첫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조직 구조를 만들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어요. 윤소라는 인사팀장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숨겨져 있던 인재들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회사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점차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인수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간단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격식 없이 모두가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와 조직 개편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훌륭하게 적응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관행에 가담한 일부 임원들만 회사를 떠났을 뿐이었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든 평가 기준은 공개되고 승진과 보상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신입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인수한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었어요.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대표님이 예전에 이 회사 직원이셨나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1년 전까지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신입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회사를 인수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얼버무려야 할까? 그러나 새로운 회사 문화의 핵심은 투명성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준그룹 부회장의 아들입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평사원으로 취업했었어요. 신입사원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회사에서 경험한 것들이죠.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신입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가 자리를 뜬 후 윤소라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아니, 대표님.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대표님이 하준그룹 후계자라는 소식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요. 윤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하준그룹에 흡수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HJ그룹은 별개의 회사로 운영될 거예요. 물론 하준그룹과 협력은 하겠지만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제가 직접 경영하면서요. 인수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품 라인업이 개선되었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죠. 그날은 회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하는 기념식이었어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행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HJ그룹의 성공적인 기업 회생 사례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HJ그룹 대표 강현우입니다. 저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어요. 회사의 비전과 가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기업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HJ그룹은 직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강 대표님, 이번 인수가 개인적인 복수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께서 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동기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계기였어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거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이전 경영진은 어떻게 되었나요? 특히 대표님을 폭행했다는 박정석 부장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하셨고 일부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회사에 남아 계속 일하고 계세요. 박정석 씨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석이었어요.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이 아닌 겸손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석 씨는 현재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정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오늘 저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팀장,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죠. 사회공헌팀에서의 활동은 어떤가요? 박정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보람찹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 처음에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어요. 단순히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 사옥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소라였어요. 대표님, 신입사원 환영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곧 시작할까요? 네,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한 신입사원이 저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그 회사 예전 직원이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예전엔 단지 직원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기회를 줄 사람이야. 새로운 시작,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진짜 이유였습니다.